최근에 대장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네네. 곽상도 의원 문제, 거기에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놓고 여야가 상당히 치열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사실 처음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개발 이후에 거기서 남긴 정말 수천억 대의 차익을 시행사하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투자에 수천만 원 투자해가 수백억 천억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가니까 일단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나 큰 충격에 위화감을 주는 거고 저희 당 문제부터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취직해서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퇴직금이라 그랬다가 산재 보상금이라 그랬다가 50억을 받으니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충격받으신 시민들 또 특히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인들 중에 제일 먼저 이거는 그냥 탈당 받아줄 게 아니라 이거는 제명 출당시켜야 되는 문제다. 라고 엄격히 주장했고 또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을 보니까 원유철 전 의원도 이름이 올라오고 그래서 국민의힘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제가 이준석 당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초강수로 이거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쪽 연루자가 있으면 조사 무조건 다 받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그 최측근들한테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끗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되느냐. 그런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젯밤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 부친 집이 그게 어느 펀드의 김만배 씨 그 누나가 그거는 제가 오늘 또 많은 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강남에 잘 팔리는 상가나 아파트도 아니고 저 연희동에 그게 주택이면 그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뭔가 서로 사전에 연락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공교롭게도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일종의 그 다운 계약을 의심할 만큼 싼 가격에 그렇게 매매가 됐겠느냐. 그거는 뭔가 검찰총장 내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서로 정말 형동생하는 친한 그런 관계였다면 뭔가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젯밤에 저희들이 MBC 100분 토론 끝나고 바로 내놓은 해명을 저도 봤는데요. 그 해명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됐든 우리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이 됐든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개입된 거는 우리는 칼같이 진짜 끊어내자. 다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거의 설계자와 인허가권자는 그건 이재명 지사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 아무리 본인이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래 주장을 하더라도 아니 이거를 설계를 본인 입으로 설계했다 그러고 또 본인이 성남시장 때 인허가 해준 사람이고 이 주인공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본인 말대로 1원도 한 푼 안 받았다면 왜 떳떳하게 특별검사하고 국정조사하고 수용을 못하느냐. 왜냐하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월 9일 가까워질수록 이런 거는 밝히기 힘들거든요. 그럼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마침 또 국회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왔으니까 지금 빨리 특검을 하면 10월, 11월 한 2달만 하더라도 연말 가기 전에 결과를 내놓고 결과가 만약 이재명 지사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정도로 중요한 그런 책임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그런 책임을 질 일이 나오면 그거는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바꿔야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여파가 되는 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거, 퇴직금을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이럴 때 2030들이 보여준 표심이 결정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에 다시 좀 힘을 얻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주시죠. 아유, 뭐 그런 걱정,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사실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30대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는데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에서 우리가 이겼고 그러고 나서 또 6월 달에 젊은 층 우리 36세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뽑았고 이런 게 저는 2030 소위 말하는 뭐 MZ 세대라는 2030 세대한테 큰 저는 기대를 주고 그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집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한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50억이라는 거를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게 뭐 산재 보상금이 됐든 퇴직금이 됐든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후보님은 퇴직금 받아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 받아봤죠. 제가 KDI에서 13년 근무하고 2000년에 한나라당 입당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제 기억에 6,500만 원인가. 그것도 13년 동안 뭐 그렇지 나쁜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 다른 제 동료들에 비해서 월급도 좀 더 받은 셈이었고 그런 직장에서 13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6,500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저 젊은 세대들이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좌절을 하고 내가 뭐 평생 월급쟁이로 돈을 벌여서는 도저히 못 산다. 그다음 일자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조국 사태 같은 거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거는 제대로 할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거 보고 그 위선과 이런 걸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하고 또 가상화폐 투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은행이나 금융기관 통계 같은 걸 보면 2030 세대가 지금 주식이나 또 가상화폐 투자나 아니면 빚을 내 가지고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이 대출이 20대 30대가 엄청나게 늘은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2030 세대가 진짜 어떻게 보면 과거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큰 빚을 지고 대출을 껴안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50억이라는 이 숫자는 제가 너무 충격이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진짜 깨끗하게 그다음에 젊은이들한테 희망과 기대를 주면서 새롭게 출발해보려는 이 찰나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천을 줘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사건이 한두 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뭔가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를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곽상도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드러났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현행법을 바로 위배했다는 증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우리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이게 대선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에도 굉장히 이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빨리 끊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럴 때는 정직하게 모든 거 있는 대로 다 하고 당에서는 그 뭐 개인적인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최대한 엄하게 끊고 가야 되는데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뭐 지금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리 알았을 때 왜 먼저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그때 바로 소집을 해서 윤리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 소집해서 이거는 탈당 제명 조치를 빨리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죄를 구하고 그래도 예, 이게 지금 시원찮을 판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예, 이런 부분들이 지도부가 저는 처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 체제 일종의 과도기라고 과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대로 맥을 끊고 가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예. 여담으로 예, 그 이제 요즘에 2세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유승국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따님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따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 예. 다른 저 학부는 법대에 나왔는데 네. 법학이 뭐 아빠 닮아서 법학에 별 관심이 없는지 지금은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 끝났나요? 졸업하고 법학 법대는 법대를 졸업했죠. 졸업하고? 예, 법대 대학을 졸업하고 아. 지금 경영학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기 직업이 있는 건 아닌가? 예, 예, 아직은 직업이 없습니다. 예, 그냥 경영학 공부하면서 그냥 조교 월급만 받아가지고 예, 자기 용돈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에? 예, 그 뭐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아이들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들 문제는 이거는 자기 자식들이든 친인척이든 이 문제는 늘 보면 어느 정치이든 있는지 잘못하면 국민들 분노가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저도 뭐 아이들한테 또 집사람한테 예, 집에 아내한테 많이 좀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충청을 이제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그다음 전 총장, 그다음에 최재형 전 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핵심 조직들을 했던 분들이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이 현직의 임기도 끝나기 전에 박차고 나와서 지금 경쟁 쉽게 이제 야당의 대권 주자로 뛰어들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건 배신 아니냐, 그냥 배신의 아이콘 아니냐,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떠실까요? 배신의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속이 뜨끔뜨끔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원론적으로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고요. 저도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라는 건 자기가 지키면 지킬 수도 있었던 임기를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거잖아요. 임기를 마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거는 저는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한 사람은 검찰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법원에 오래 있다가 감사원장 갔다가 나오고 두 분 다 선출직이 아니고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들이었고 물론 임기가 보장된 그런 독립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자리들이었지만 어쨌든 임명직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받은 두 분이 각자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자리를 박차고 임기 전에 박차고 나오고 정치에 바로 뛰어도 그것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으로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그런 처신이 이해는 좀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신이라 그럴 거냐. 그러면 그게 배신이라 그러면 이제 뭐가 그러면 배신이 아닌 거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도 잘못하는 거를 끝까지 그대로 맞추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그러면 배신이 반대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저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속이 찔려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래 인연이 됐죠. 아주 뭐 진짜 원조였고요. 대구잖아요, 또 같이. 예, 대구고 같은 지역고요, 같은 대구고 또 아주 박근혜 대통령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해왔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권을 잡아서 여당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당 돼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정권을 바꾸어가지고 진짜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경제든 안보든 뭐든 훨씬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전에 정권보다 잘하는 거냐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를 2015년에 할 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친박들이 저를 원내대표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장관들까지 다 와가지고 투표하고 이럴 텐데,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때가 딱 박근혜 정부가 임기가 2년 지나고 3년 남았을 때인데,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정의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더 국민들 마음을 듣고 국민들 바라는 대로 하면서 또 박근혜 정부한테 주어진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탄핵을 제가 또 찬성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보수층들한테 제가 아주 지금 정치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하고 이제 이 홍준표 후보께서 아마 그러셨을 때는 이제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의 후보하고 거다가 살짝 제까지 약간 얹어가지고 얹진 않았습니까? 공격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살짝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홍 후보님은 또 저보다 또 본인은 또 본인대로 당에 또 이렇게 이 당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그 윤, 최 두 분이 그 임기 중에 나와서 바로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는 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과거에. 예. 왜냐하면 그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해창 총재가 감사원장하고 총리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막 대쪽이라는 별명을 얻고 YS 김영삼 대통령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나와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그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케이스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좀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 이번에 우리 당 경선이 왜 더 불안정하고 다이나믹하냐 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아시잖아요. 그거 알면서 좌천이 됐다가 이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나오는 박영수 특검이 되고,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친한 관계라서 박영수 특검이 그 수많은 검사 중에 수사팀장으로 딱 뽑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수사팀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 18, 19년에 적폐 청산 수사하면서 그때 뭐 이재수의 기무사령관이나 5부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무려 4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 제가 토론 때, 아니 윤 후보님은 박 대통령한테 45년 구형한 사람이고 이런데 지금 와가지고 사면을 주장하니까 내가 좀 진짜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분이 갑자기 정치를 하면서 와서 대선 후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윤 후보님, 홍 후보님, 이제 제가 지금은 여론조사로 3등인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최재형 또 우리 후보도 계시고, 그러니까 야, 우리 당에 아주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홍 후보님하고 저하고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역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선이고, 그만큼 저는 마지막까지 좀 변수가 좀 있을 거다, 그래 보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유승민 후보님 이분은 도대체 브랜드가 뭘까? 이분 도대체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미지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뭐 홍준표 후보나 보통 얘기하면 무슨 뭐 저기 뭐 옛날에 막말도 하고 막 이랬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뭐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승민 후보 보면 브랜드가 별로 좀 강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홍 후보님은 사이다는
이재명 후보님이 사이다고 네. 후보님 콜라죠, 콜라. 근데 그 탄산음료가 그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콜라 그거를 뭐 10리터를 마시고 바로 마셨다가 그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보도에 보면. 근데 그 콜라 그거 독하거든요. 건강에 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하고 친한 어느 국회의원이 저보고 우리 유승민은 생수다. 생수가 닝닝하고 하지만 콜라 사이다만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먹을 때만 딱 먹는 거지. 밥을 지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꼭 필요한 게 이게 생수다.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콜라 사이다보다는 좀 신통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저는 브랜드는 정치적인 브랜드는 개혁 보수죠. 개혁 보수. 예.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누구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보수가. 그래서 저는 늘 보수라는 이 우리 보수 정치가 진보보다 저는 늘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보보다 우리가 더 제가 대장금 사건에서도 그러듯이 왜 우리가 더 진보보다 더 깨끗하고 당당한 그런 개혁적인 정치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보수가 너무 자유우파 이런 이야기 좀 이제 하지만 자유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니 평등, 공정, 정의, 그거다가 인권, 환경, 안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그럴 때 자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지만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헌법 가치들 중에 자유 말고도 중요한 가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전부 다 진보한테 다 빼앗겨 버리고 근데 그 진보가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을 제대로 했느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나 쭉 보면 진보는 보니까 말로는 공정, 정의, 평등 이러고 말로는 인권, 법치 이러는데 민주 이러는데 이 사람들 속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보수 동료 정치인들한테 보수가 헌법 가치에 있어서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쓸 생각을 하지 마라. 진보가 자기들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 보수도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더 오히려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의 골간인데요. 그러고는 이제 저는 평생 경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는 법조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번에 8명 후보 중에도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1명, 8분의 5가 우리 법조 출신이고요. 하태경 의원이 물리학과 나오고, 제가 경제학과 나오고, 안상수 시장님이 무슨 과 나오셨더라?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무슨 법조당 비슷하게, 우리가 원래 판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경제를 가지고 계속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정책이라는 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수단은 결국 정책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해가지고 집값 전월세 이렇게 망쳐놓고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일자리 이래 되고 이런 거 보면 결국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 쪽으로 많이 단련이 됐고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여의도 연구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선 국회에 나오고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이러면서 저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또 제가 국방위원회 8년을 있었는데요. 국가안보 쪽으로 정책적인 걸 들여다볼 기회가 많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종합적으로 트레이닝이 그래도 제가 어느 후보보다도 됐다고 제가 자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정책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이재명 지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발표할 때마다 제가 이거 엉터리고 이거는 거의 허경영 대표식의 정책이다고 제가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정책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치를 하면서 걸어온 길이나 정책적으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렇게 딱 두 사람의 승부가 되면 굉장히 아마 다른 후보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그런 선거를 하실 겁니다. 나는 그 윤석열하고 홍준표보다 이거 하나 낫다. 윤석열보다 이거 하나 낫고 홍준표보다 이거 하나 낫다. 나은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윤석열 후보는 훌륭한 검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후보보다 확실하게 나은 거는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니까 어느 걸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예,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네, 한 가지만 하셔도 홍준표 후보님은 정치적으로 내보다 선배예요. 제가 2000년에 입당했고 홍 후보님이 96년에 입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이제 정치적으로 4년 선배이신데 홍 후보님보다 제가 정책적으로는 제가 훨씬 더 제가 낫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국가 안보가 됐든 외교가 됐든 경제가 됐든 홍 후보님보다는 제가 정책적으로 훨씬 더 준비된 후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딱 맞는 말씀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 후보님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한 1분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예. 뭐 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도 저는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우리 충청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저는 우리 대전, 충남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 이거를 내년 본선의 대선 승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무슨 적폐 수사나 하고 권력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나 하고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대통령이란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저는 아예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만이 팔을 걷어붙여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다 실패한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구 문제 해결하고 우리 양극화 불평등 해소하는 이런 문제는 워낙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지간한 개혁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나라가 해야 될 그런 개혁을 진짜 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물론 국회가 힘이 막강한 거 제가 4선 국회의원 해봐서 잘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고 가자.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국민이 그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무리 여소야대가 돼도 국회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안경도 쓰고 또 선배같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속은 어느 후보보다도 강하고 저는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충청의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제가 정치를 해온 그 길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